여러분, 혹시 자식 농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빈 통장과 병든 몸뿐이라면 그 허탈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논 팔고 소 팔아서 대학만 보내면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결혼시키고 집을 사줘도 명절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유산을 미리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손을 벌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깨어있는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식에게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강력한 이것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부모들이 선택하는 자식과 나 모두를 살리는 4가지 절대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째, 자생력이라는 잔인한 선물입니다. 둘째,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경제적 바리케이드입니다. 셋째, 정서적 유산이라는 보이지 않는 금고입니다. 넷째,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영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꽤 넉넉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들은 부모님이 집 해주는데 저는 전세 자금도 부족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박영수 씨는 결국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헐어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면 되지, 자식이 기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박영수 씨가 예기치 못한 병으로 쓰러졌을 때 아들은 병원비는커녕 얼굴조차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전화조차 맘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에 누워 박영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한 일이 결국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희생이 때로는 가장 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깨어있는 부모들이 실천하는 4가지 원칙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생력이라는 잔인한 선물입니다. 깨어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낚싯대조차 쥐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 배고픔을 견디는 법과 스스로 바다로 나가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흙수저로 힘들게 살았으니 내 자식만큼은 금수저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식의 인생에서 성취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생력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자생력은 한번 몸에 배면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빚을 갚아주고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면 자식은 이 소중한 능력을 배울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바로바로 얻고 용돈이 부족하면 언제든 부모 지갑에서 채워지던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과연 상사의 질책이나 업무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엄마, 나 힘들어. 회사 그만둘래.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도망쳐 올 것입니다. 반면 부유하지만 자식에게 엄격했던 한 사업가 김철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스스로 벌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친구들은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는데 자신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생활력을 가진 성인이 되었습니다. 돈의 귀함을 알고 남의 돈 무서운 줄을 압니다. 스스로 번 돈 10만 원이 부모가 준 100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생력입니다. 깨어있는 부모는 유산이라는 달콤한 사탕 대신 결핍이라는 쓴 약을 선물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한 온실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야생의 들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식의 카드값을 갚아주고 전세 자금을 보태주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영원한 어린아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한다면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원망하더라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원망은 잠시지만 자생력을 잃은 자식의 불행은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경제적 지원의 마감 시한을 명확히 알리십시오. 대학 졸업까지만 지원하겠다. 결혼 비용은 반반이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원칙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십시오. 자녀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돈을 주지 않는 대신 지혜를 나누십시오.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십시오.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은 자식에게 너는 혼자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강함을 발휘할 기회를 돈으로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경제적 바리케이드입니다. 이 원칙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꾸리기도 벅찬데 부모의 생계와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효심은 사라지고 원망과 짜증만 남습니다. 왜 노후 준비도 안 해놓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런 말이 자식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은 결국 부모의 책임입니다. 깨어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둔 이순자 씨의 사례를 봅시다. 그녀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기본적인 혼수만 해주고 나머지 재산은 철저히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과 부동산에 묶어두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순자 씨가 나이 들어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손주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쥐어주고 가끔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 만남 자체가 순수한 애정과 교류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는 부모를 자식이 반길까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자유이자 존엄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도 부모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에 좌우되고 그 다음은 수단에 좌우된다. 여기서 수단이란 바로 경제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인격과 존엄을 지키는 바리케이드입니다. 이 바리케이드를 스스로 허물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비참한 현실에 노출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집 한 채와 노후 생활비는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언만큼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유산은 남으면 주는 것이지 미리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혹시나 남은 게 있다면 그때 법대로 나누게 놔두면 됩니다. 사전 증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금 좀 아끼려다가 인생의 말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넘겨받은 자식이 돌변하는 사례는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떡이 있어야 자식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현실입니다. 깨어있는 부모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자식의 효심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살아야 할 보금자리이자 노후 자금의 원천입니다. 둘째, 의료실비 보험이나 간병비 마련을 철저히 해두십시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쓰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다 정도로만 해두십시오. 정확한 액수를 알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그 돈을 자신의 잠재적 자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명제를 확실히 하십시오. 셋째, 정서적 유산이라는 보이지 않는 금고입니다. 돈을 안 준다면 도대체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깨어있는 부모들은 추억, 가치관, 삶의 태도를 물려줍니다. 이것은 세금도 붙지 않고 도둑맞을 염려도 없으며 자식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불을 거머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재산보다 지혜를 물려주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를 읽어주고 식탁 머리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공부해라, 돈 벌어라, 결혼해라 같은 잔소리만 유산으로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인생의 고비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이 남긴 통장은 잠시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하게 살았던 뒷모습, 함께 여행하며 나누었던 대화는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어느 노년의 작가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담은 육필 원고를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노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은 밤새 그 글을 읽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듯 생생한 가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얻어야 할 이익은 없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남긴 이 정신적 유산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수십억 원의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유산의 힘입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정신은 쓸수록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면 길이 보여라는 존경과 그리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서적 유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TV를 끄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주십시오. 아빠도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단다. 그때 이렇게 극복했지. 이런 이야기는 자식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비싼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뒷산을 함께 걷거나 같이 요리를 하는 사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단단한 추억의 지층을 만듭니다. 자식이 나중에 여러분을 떠올릴 때 돈 봉투를 건네주던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게 웃어주던 얼굴, 함께 땀 흘리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또한 자신의 삶을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노년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봉사활동을 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이런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함도 중요한 정서적 유산입니다.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가 재산을 불공평하게 분배하거나 애매하게 처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했다면 유산 문제로 칼부림이 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투자하십시오. 가족 모임을 정례화하고 서로 돕고 사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우리 형제는 똘똘 뭉쳐야 해라는 의식을 심어주십시오. 이 끈끈한 가족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넷째,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는 부모는 알았습니다. 가까울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난로와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독립은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독립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결혼 생활,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에 대해 묻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실수할 권리, 실패할 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도 자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고 여기는 일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 심리적으로 탯줄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바라기가 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 최 여사님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아들 내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삽니다. 가깝지만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합니다. 반찬을 갖다 줄 때도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고 문자만 남깁니다. 며느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절대 아이 양육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 집에 갈 때도 미리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 여사님은 아들 집이기 이전에 며느리와 함께 사는 독립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릅니다. 주말이면 먼저 어머니 식사 같이 해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듭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단점만 보이고 부딪히지만 가끔 만나면 반갑고 애틋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는 매력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자식이 물었을 때, 나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어. 바쁘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를 볼 때 자식은 안도감을 느끼고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됩니다. 거리두기는 남남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부모가 보여주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여러분 자신으로 가져오십시오. 그 빈 공간만큼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이 아름다운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틈 사이로 존중과 감사가 오고 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깨어있는 부모들이 유산 대신 선택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결단. 둘째, 부모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노후 준비와 재산 사수. 셋째, 돈이 아닌 가치관과 추억을 남기는 정서적 유산. 넷째,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강한 거리두기.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아야 자생력이 생기고 돈 대신 정서적 교감을 나누어야 관계가 깊어지며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매정하게 들리셨나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해? 라며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지만 몸에 좋은 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덜컥 쥐어주는 것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여러분이 대신 그림을 그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삐뚤빼뚤하더라도 물감을 엎지르더라도 스스로 붓을 잡고 자신의 그림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겪는 좌절과 실패가 자식을 단단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옆에서 든든한 관객으로 남아주십시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소진되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봐라, 인생은 이렇게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식에게 돈을 남기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지혜와 행복한 뒷모습을 남기는 부모가 될 것인가?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유산 안 주고 욕먹는 부모가 되십시오. 지금의 욕은 잠시지만 훗날 자식은 부모님이 옳았다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남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 주체적이고 풍요롭게 설계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